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정말 박영수를 수사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검찰하고 박영수의 관계는 참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박영수는요. 이 검찰 특수통한테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예요. 레전드예요, 레전드. 최동욱 검찰총장이 2013년에 대검 중수부 간판을 내릴 때 그 당시에 꼭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외부 인사가 박영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수는요, 이 김만배하고는 정말 막역한 사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윤석열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정말 아직 콧질찔이일 때, 우리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콧질찔이일 때, 그러니까 어릴 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콧질찔이일 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위직 검사일 때, 아직까지 부장검사 되기 전에 또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장검사 이상 특수부 통으로서 이렇게 이름 날리기 전에 그때 이 박영수는 대검 중수부장을 하고 서울 고검장까지 했던 정말 내노라 하는 특수통이었어요. 이 박영수로부터 최재경, 최동욱을 거쳐서 이게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검찰로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신들로서는 엄청 거대한 큰 산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시시각각 수시로 등장을 하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인데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김만배한테 5억 원을 투자를 하고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에 돈을 투자할 수 있게끔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에 PF 대출 혹은 그 대장동 사업에 이 컨소시엄 멤버로 참여하게 하려는 이런 것까지도 박영수가 이렇게 좀 일을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영수라는 사람을 빼고는 대장동 사업을 어떻게 논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박영수야말로 대장동 사업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김만배는요, 2014년 6월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 대장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여기 안 하면 그만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박영수 형님이, 박영수 고검장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온 거지. 그래서 내가 니들 일 좀 봐주고 로비스트 정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나는 로비스트에 불과해 라는 표현이 김만배 말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랬던 것인데, 처음 시작도, 그러니까 김만배가 대장동에 들어온 것도 박영수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의 키맨이 됩니다.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전에는 남욱이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점이 있었고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우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우형이 남욱한테 밀려나가고 남욱이 김만배한테 밀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욱은 나중에 이 대장동 사업에서 쫓겨날 뻔까지도 해요. 실제로. 이걸 김만배가 작전을 짰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긴 하는데, 여튼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김만배를 거기에 밀어넣은 박영수가 그만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거기에 돈까지 넣었다면, 딸까지 거기에 집어넣은 상태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박영수예요. 자,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은 박영수를 거의
수사를 안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 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인트에 박영수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이 수사를 사실상 무마시켜 준 것이 박영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우형이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갔다. 그때 그 담당 검사가 누구였다? 윤석열이었다라고 하잖아요. 2014년 무렵이 되면은 남욱이 또 수사를 한번 받습니다. 자, 그때는 또 양재식 변호사가 들어가서 김순환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쩌고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무슨 고검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수사를 빼줬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얘 빼라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했던 검찰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무마시켜 준 사람이 이 박영수라는 의미가 되죠. 이 사법 리스크를 무마시켜 준 사람이 지금 이 조선일보는 마치 김만배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다 박영수가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김만배가 아무리 인맥이 넓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어떤 검사가 단지 아는 기자인데 그 아는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사건을 무마해 주겠냐고. 그런 경우는 존재 안 해요. 정말 그 회사 사건,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기자, 그 기자가 속해 있는 그 회사가 뭘로 물렸다. 그 회사 경영진이 물렸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건인데 단지 내가 좀 아는 기자라고 해서 그 기자가 찾아와서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걸 검찰이 들어준다?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대장동 사건에서는 조우형, 남욱이 어떻게 해서 수사를 받다가 빠져나왔느냐?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박영수라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박영수를 빼놓고는 대장동을 얘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윤석열하고는 매우 막역한 관계이고 그냥 가까운 동등하게 막역한 게 아니라 박영수가 이 윤석열을 키워 올린 거예요,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수, 최재경, 최동욱, 그다음에 윤석열로 이어지는 요 특수통 라인, 특수통 라인 사실 몇 개 여러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만 김수남으로 흘러나오는 라인이 있고 요쪽 라인이 있고 좀 그런데 자, 요 라인 같은 경우에 윤석열을 키워온 사람이 사실은 이 박영수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예요. 따라서 박영수를 수사하면 윤석열 자기 자신도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절대 그런 모험을 할 사람이 못 돼요. 이 양반이 되게 이렇게 말소리도 좀 거칠거칠하고 잘 들이받고 이러니까 엄청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분 생각보다 이 양반 겁도 많은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영수를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검찰은 마치 박영수를 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자, 한 2, 3주 전부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박영수를 곧 두들겨 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이 그랬죠. 자,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 보도를 하는데 수재 혐의로 박영수 포위한 검찰이다. 세 번째 소환은 다를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박영수를 이미 2차례 소환했어요. 대선 전에 한 번, 그다음 대선 지나고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한 번. 이게 총 3번을 소환했습니다. 그때 50억 클럽 이런 얘기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소환만 하고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포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그런가? 자, 조만간 박영수를 소환할 거라 그랬고 검찰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언제냐면은 벌써 2주 전의 얘기입니다. 2주 전의 얘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영수가 소환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물론 언젠가는 한 번 더 소환할 거예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박영수를 지금 소환을 안 하고 있죠. 왜?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야.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한다고 해서 진짜 사법 처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사실 검찰 수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면죄부를 주려면 확실하게 갖춰줘야 되는 뭔가 뭐 사실관계를 뭐 꾸민다든지 증거를 살짝 바꿔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을 안 하는 거예요. 여튼 1,500억 여신의향서의 입김을 조사한다. 이게 이제 박영수의 가장 핵심되는 혐의가 되는 겁니다. 이 1,500억 여신의향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게 우리은행이 대장동에 PF 대출로 1,500억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대장동에 들어간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십니까? 예. 제가 단순 계산을 했는데 조 단위가 넘어요. 근데 그 자리에 1,500억이면 그닥 큰 돈은 아닙니다. 조 단위 들어간 거에 상당 부분은 누가 돈을 뽑아줬느냐? 대부분 하나은행이라든지 또는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돈이 나와요. 여튼 조만간 소환이 될 것처럼 그래서 박영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뭐 이런 보도까지 막 나왔습니다. 진짜 이 보도만 보면 곧 소환될 줄 알았어. 이게 언제? 6월 4일이었습니다. 6월 4일. 오늘이 며칠? 예, 벌써 6월 18일이죠. 그러면 딱 14일 전이네? 딱 2주 전이네요. 아직까지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양재식 변호사하고 박영수가 일괄 소환될 것이다.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소환한다고 됐었어. 그런데 자, 이 다음 봅시다. 실제로 소환된 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박영수가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특검대자 딸 통해 50억 받기로 해. 즉 1,500억을 대출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0억을 요구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대출이 1,500억을 낼 수 있다 쳐. 대출을 1,500억 받았어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빌린 돈이잖아. 갚아야 돼. 그런데 1,500억을 빌렸는데 200억을 그 대가로 준다고? 대출을 해준 거에 대가로 200억을 준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해요. 1,500억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별 생각 없이 들을 때는 1,500억 대출을 알선해주고 200억을 받기로 했나 보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데 1,500억, 200억 뭐 이렇게 대충 액수가 맞아 보이죠. 하지만 1,500억을 받아올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갚아야 돼. 근데 빌려왔다가 다시 갚았는데 그 대가로 200억이나 돈을 준다고?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1,500억을 쓱싹 해먹었다면 모를까. 그죠? 자. 그러고 있다가 6월 12일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소환이라는 기사가 뜹니다. 6월 10일입니다. 50억 클럽 박영수의 최측근 양재식 소환, 턱 밑에 다다른 수사라는 둥, 대장동 200억 약정 의혹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소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은 정말 이제 박영수 턱 밑까지 간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언제? 6월 12일. 근데 오늘이 며칠? 6월 18일.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환한다는 말은 없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뭔가를 할 것 같으면 항상 미리, 특히 박영수와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를 탁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곽상도 소환할 때도 미리 조만간 소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예비 경보를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며칠 뒤에 실제로 뭐 곽상도를 소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어. 왜? 그래서 여러 번 우려먹는 거야. 언론 플레이를 할 때 되게 여러 차례 우려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튼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박영수가 소환된다는 얘기가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걸로 볼 때 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여튼 보겠습니다. 자, 이 박영수라는 사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그래서 박영수의 혐의는 뭐냐?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작전을 좀 했다. 청탁을 받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또는 대출 1,500억 원을 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 나중에 이게 50억으로 줄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박영수의 혐의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내용은요. 이것만 가지고는 박영수를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중동은 마치 이걸로 박영수가 뭐 사법 처리를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걸로는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김만배가 뭐 입을 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을 취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검찰의 아전 인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만배가 다른 걸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에서 툭 튀어나온 건데 툭 튀어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이 김만배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을 뿐, 윤색을 했을 뿐, 실제로 김만배가 협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진술을 가만히 보면은 김만배는 오래전에 이 박영수한테서 돈 5억 원을 꾸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던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와가지고 그 진술을 뒤집었다? 아니야. 이거 뭐 200억 주기로 했다라든지 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든지 요 얘기는요 이미 한번 나온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 보시면 잘 아시냐면은 뉴스타파에서 박영수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를 낸 게 있거든요. 그 대장동 S파일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200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근데 이제 와서 뭐 말을 바꿨다? 아니에요. 김만배 말 바꾸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그냥 그 안에 있을 뿐이야. 다른 거 얘기하다 그게 나왔을 뿐이에요. 김만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닥 의미 있게 생각도 안 해.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어요. 아니 돈이 200억씩이나 오가는데 이게 의미를 안 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됐죠. 왜? 자, 김만배가 뭐라 그랬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김만배가 진술하기를 5억 원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하고 그 대가로 200억을 박영수가 먼저 요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박영수를 잡아올 수 없습니다. 왜? 박영수는 2014년 그 시점에 민간인이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어떤 사업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든 그래서 그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뇌물이 아니에요. 공무원일 때 이게 뇌물이 되는 거잖아. 공무원이 공직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할 때 이것이 뇌물이거나 뭐 이해 충돌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뇌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이었다고, 박영수가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돈을 200억을 받기로 했던, 2천억을 받기로 했던, 2조를 받기로 했던 이 뇌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은행 임직원이잖아요. 따라서 대출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였다면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뇌물 아니냐. 그래서 수재 혐의. 우리가 보통 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뇌물은 수재와 증례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수재, 돈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돈 받았다. 이렇게 뇌물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그중에 수재입니다. 돈을 받았다. 우리은행의 그 의장, 이사회 의장인 경우에, 은행원인 경우에는요,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공무원처럼 이렇게 그 뇌물죄 같은 처벌이 되기는 해요. 그건 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직무와 관련이 되느냐는 부분이죠. 예. 은행 그 대출 담당 심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또 얘기가 틀려요. 근데 대출 담당을 하는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직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일반 은행에서 창구 수납을 담당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회수하는 역할, 채권 추심 이런 거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여기 직무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내 직무 범위에 속해야 돼. 직무 범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은 대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선수재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그래서 아까 뭐냐,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은행 부행장이 공범이 되지 않는 이상 이거, 그러니까 우리은행 부행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게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했어야지 이게 박영수를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되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면 여전히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영수가 민간인이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이 대출과는 관련이 없는 자리다. 따라서 돈을 얼마를 받기로 했던 그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알선수재가 돼야 되는데 알선수재가 되기도 힘들다라고 본 거예요. 아직까지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수형을 소환을 못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기본적으로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게 직무 범위에 속했다면, 박영수의 당시 직무 범위에 속했다면 당연히 컨소시엄에 참석을 했겠지. 근데 참석이 안 된 거야. 아니면은 참석을 할 뻔했는데 다른 데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무산이 됐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1,500억 대출 의향서, 그래서 대출이 얼마가 됐는데 그렇게까지도 안 된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대장동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닥 문제로 삼기도 뭐해요. 재밌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괜찮은 대출을, 괜찮은 사업장에 괜찮은 대출 상품을 판 거는요, 이거는 영업에 해당이 돼요. 또 이걸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워. 왜? 결과적으로 은행이 큰 이익을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배형이 정말 시시콜콜하게 그 영수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뭐라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거의 될 뻔했는데 막판에 놈이 들어와가지고 막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거 가지고 사실 박영수 잡아놓기 어렵습니다. 박영수가 200억 먼저 요구했다. 그것만 가지고 뭐가 위법인데, 민간인인데,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언론에서는 엉뚱한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를 집중하고 있다? 예, 박영수가 천화동인 1호를 통해 가지고 5억 원을 김만배한테 빌려줬다. 자, 실제로 화천대유 거래 명세에 보면은 박영수가 돈 보낸 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박영수 고검장에게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고 박영수 고검장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기성을 통해서 만들어서 보내주구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다예요. 개인적인 금전거래인 겁니다. 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가로 50억 줘, 너 나중에 5억 투자해가지고 나도 뭐 이기석이는 아니야 저 배성준이는 1억 얼마 투자해가지고 몇천억을 받아 100억을 받았는데 5억을 투자한 내가 200억을 못 받아 아니 50억을 못 받아 나 줘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빌린 돈 5억이 나중에는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됩니다. 이게 5억인지 3억인지 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화천대유의 투자금이 된다. 박영수한테 빌려서 5억 원을 가져오는데 그 돈이 나중에는 투자금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5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받는 거죠. 자, 처음은 빌리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욱의 진술 이런 게 나와요. 박영수에게 돈을 빌리는 걸로 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박영수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끈덕지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박영수로부터 돈을 빌리는 외양 혹은 투자를 하는 외양을 만들어서 나중에 박영수한테 돈을 더 주게 하려고 돈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검찰 혹은 지금 보수 수구 언론에서는 엄청난 걸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떠벌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확인은 됐어.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돈을 5억을 빌려줬고 그 5억이 나중에 투자금 형태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다시 박영수를 통해서 박영수가 나중에 돈을 받아갈 때 나 빌린 돈 혹은 투자금을 회수해 간다. 혹은 투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금을 받아간다. 라는 이런 외양을 만들려고 했다. 뭐 어쨌거나 이 외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설령 외양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돈을 갖다가 왔잖아. 많이 갔다 왔잖아. 근데 이게 외양에 불과한지 실질인지 어떻게 구분할래? 어떻게 구분할래? 구분 못해요, 이거. 이것만 가지고는 박영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검찰이 박영수를 기소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법정에서 무죄가 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5억 원을 빌렸고 그래서 나중에 200억을 받기로 했고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솔직히 밝혀낼 바가 없어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은요. 이게 그 사내 이사가 아니라 사외 이사입니다. 사외 이사가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얼마나 자기가 끌어당겨 줄 수 있겠냐고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박영수를 잡아넣지 못해요. 의심스럽기는 한데 박영수를 잡아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이 부분을 보도한 것도 박영수가 부당한 돈을 챙겨갔다, 뇌물을 챙겨갔다는 의미를 한 게 아니라 200억씩이나 받아가려고 했다면 이 화천대유 혹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은 박영수였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박영수가 조우형이나 남욱을 사법 처리 직전, 검찰 수사 직전에 빼낼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검찰에 개입을 했다. 검찰 수사에 개입을 했고 부당한 압력을 통해 가지고 처벌받아야 될 놈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겠어? 박영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 윤석열이지.
윤석열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박영수가 돈을 받았다. 대출에 관여했다. 뭐 PF 대출에 끌어넣으려고 했다. 혹은 뭐 컨소시엄에 참가시키도록 뭐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국에는 무죄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대장동 사업의 실제 주인은 박영수. 그래서 박영수가 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현직 검사들이 거기에 도움을 줬다. 요게 진짜 핵심되는 포인트고 우리가 수사해야 될 주제이지. 뭐 우리은행 끌어넣으려고 했다. 대출 받아내려고 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죄 나오기 십상인 대목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박영수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니까. 변호사였다니까. 전관 변호사라서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충분한 대목이지만 법으로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으로 걸 수. 여기에서 법으로 걸 수 있으려면 뭐돼? 예. 현직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건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뭐가 문제된다? 일사부재리가 되면서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박영수를 물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검찰은 그럴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박영수를 소환을 해? 마라? 눈치를 한번 볼 거고 소환을 했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소환한 다음 단계가 뭐? 기소 혹은 구속이죠. 기소나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또 한번 간을 볼 겁니다. 눈치를 볼 거예요. 그래서 기소는 아마 할 수 있는데 뭐 구속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상태로 지금 수사하는 형태로만 보면은 이거는 무죄 나올 각이다. 무죄 나올 각이에요. 네가 무죄 상인가 관상인가야. 무죄 나올 관상인 거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특검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찌 하딘가 말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더러운 건 뭐다?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소를 해버린 경우 특검이 들어오더라도 이걸 만질 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져요. 참 더럽게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말 박영수를 수사할까? 지금 하는 꼬라지는요, 수사하는 꼬라지가 아니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꼬라지지. 수사하지도 않을 거면서 수사하는 척.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서 사법 처리하는 척. 무죄가 나올 게 뻔한데 기소하는 척. 엄청 유죄를 위해서 고심한 거 한 척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검찰의 진짜 속내입니다. 이영님, 검찰이 수사를 개가 똥을 끊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이고 이런님, 특검이 답입니다. 예, 특검이 답입니다. 근데 이 특검이 되기 전에 검찰이 장난질을 못 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문난정님,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지금 검사가 기소하면 그냥 200억 개인가 거래 가지고 딴지 잡다가 무죄 나올 확률이 높고 그 200억에 수사 관련 개입이 있었는지 캐지 않을까라는 소리.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버릴 경우 특검을 해서도 참 수사하기가 애매해지고 기소하기가 기기묘묘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특검하면 좀 다를까요? 아니, 다를지 안 다를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하지만 검찰에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특검을 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름 생각났다. 윤갑근 검사. 예, 윤갑근. 이 사람도 사실 대장동에 한번 발을 담궜던 부분이 있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